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금 같은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이 똑같은 주제로 전국 순회 공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공식적으로 좀 인사를 드릴까요? 저는 GS 본사에서 뭐 잡다한 일을 합니다. 제가 뭐 특정한 어떤 영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필요한 대로 그냥 여기저기 쓰이는 사람이고요. 최은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오늘이 세 번째 지금 강의거든요. 근데 이전에 제가 이제 다른 여러 주제들로 이제 회원센터, 이제 특히 여러 이제 전국에 있는 센터들에 가서 어머님들을 만나뵙는 일을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주제들보다 요번 주제가 그 어머님들 그 학부모들 우리 항상 예약제로 진행을 하니까. 근데 예약이 가장 빨리 좀 마감이 됐던 그런 주제였어요. 뭐가 꽂혔을까? 봤더니 시험 아닌가? 시험 중요하잖아요. 자, 얼마 전에 국가중대사가 또 있었죠. 수능. 자, 우리나라는 수능을 한번 치르고 나면 실은 유치원 과정부터 그 다음에 초등, 중고등 과정까지 그 15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아이들이 달려와서 그 종착점이 항상 입시죠. 하는 일이 이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입시 경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시험 유형들이 어떤가를 좀 늘 지켜보거든요. 수능 31번 문제 하도 시끄러워서 저도 봤겠죠. 자, 지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꽤 책도 읽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읽는 저조차도 거기 나와 있는 말들이 워낙에 많이 꼬여 있어서 독해하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1교시 지금 보통 뭐 4시 반, 5시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1교시부터 아이들 제일 국어 영역이 확 깨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학원들이 이제 또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어요. 국어학원들이. 근데 그럼 그전 애들은 국어학원을 안 다녔을까? 다녀도 준비가 안 되더라는 거죠. 자, 뭐 일단 국어 영역 31번 문제 그랬었고, 또 우리나라 수능 요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타이틀 하나 또 얻었습니다. 무슨 시험으로? 스피드 테스트.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긴 지문들을 읽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다 보니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대학 입학시험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이건 스피드 테스트다. 순전히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는데 얼마나 많이 찍냐의 능력이겠죠. 왜냐하면 애들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소화하고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재수하겠다, 삼수하겠다 하는 주변에 뭐 이제 우리 동료 자녀들도 있고 제자들, 과거에 이제 수료했던 제자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살다 보면 더 힘든 파고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또 우리를 돌아보면 그때는 그게 삶에 있어서 가장 또 큰 문제죠. 자, 어쨌든 시험이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자,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이 수능이죠. 대입시험의 패턴이 또는 이제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요.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 하나가 유일하게 OECD 국가예요. 뭐 전 세계가 아니라 객관식 상대평가, 뭐 5지 선다형, 4지 선다형 이렇게 시험을 냈었던 대입시험에서. 그래서 나라가 딱 두 군데였어요.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일본이죠. 그걸 고수를 했었는데 일본이 교육정책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수능에 이제 해당하는 대학 입학 공통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에 이제 유형이 바뀝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험 유형을 먼저 잠깐 웃으면서 볼까? 보면 재밌을 거예요. 예. 일단은 뭐 항상 단답형으로 쓰던지, 근데 요즘 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경향성도 얘기해 드릴게요. 5지 선다형 선긋기 문제들인데 얼마나 아이들이 창의적인지 한번 보세요. 자,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시오. 답이 뭐야?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지. 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마주보면 사각형일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은 실은 저기에다가 뭐라고 써야지 아이한테 동그라미를 쳐줬겠어요? 사각형의 정의가 있잖아. 그쵸. 우리 어머님들이 암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걸 써야 하는데 이 친구는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그런데요. 내가 담임이면 웃으면서 동그라미를 줄 것 같아. 얘는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뭐 이러면서. 자, 두 번째.
저도 실은요, 이게 실제로 출전했던 문제를 제가 막 찾았거든요. 이 문제가 제일 웃겼어요. 자, 분수의 혼합 계산이지 뭐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제 보통 4학년, 5학년 때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분수의 지금 나눗셈, 뭐 곱셈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쫙 만나고 나서 자, 뭐 4분의 5 나누기 8분의 11은 해가지고 이제 문제 나와서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했더니 네? 자, 5분의 8 나누기 6분의 13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세요. 네.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네?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의 있게 답변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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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신 병원은 어디입니까? 메디컬 많잖아요. 자, 1번은 안과, 2번은 성형외과, 3번은 산부인과, 4번은 정형외과, 5번은 소아청소년과. 뭘 해야 돼요, 실은? 산부인과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오지 선다형 안에 갇히지 않겠다. 나는. 그래서 얘는 6번을 지가 만들었어. 나는 메디파크에서 태어나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이 아마 체크를 못하신 게 이 아이의 답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점 못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더 창의적이에요. 성공기를 하나 어디로 연결하든지 다 정답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애들을 연계시험에 합격시킬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초등아이들 시험 문제들을 보면서 되게 웃긴 시험 문제들 유형들 막 인터넷 찾아보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어머님들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라면 1학년, 2학년 아이들이라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단원평가 이렇게 한 번씩 보시잖아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예요. 남자아이고 잘 때 빼고는 말을 하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친구의 에너지가 입으로 다 몰려있죠. 실제로 입이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저도 그렇죠? 유전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이렇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책도 많이 읽혔고 오랫동안 읽어줘 왔고 그래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또래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화장실에 앉아서 노노 읽는 애예요. 이런 거 굉장히 내 애가 공부 잘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애가 국어시험을 잘 틀려. 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기억을 돌아보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단원평가에서 이렇게 짧은 지문 나오죠, 애기 때는. 자, 이제 지문을 읽고 단답형으로 답을 써야 해. 자, 근데 이제 그 지문 속에 아이가 연필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뭐라고 훈수를 둔 거지. 그리고 문제. 이 아이가 뭐를 안 가지고 왔냐가 이제 문제였어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연필과 지우개라고 썼어요. 자, 그랬으니까 당연히 틀렸다고 했겠잖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비슷한 그런 문제를 만났던 제자들을 워낙에 많이 봐서 자, 근데 이제 국어시험을 치를 때에 그래도 문제를 그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가르쳐줬죠. 자, 꼼꼼하게 읽으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어. 국어는. 자,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연필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연필과 지우개라고 썼어? 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 왈. 아니, 연필도 안 가지고 온 애가 지우개를 가지고 오겠다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냐? 이러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뭐 3학년까지도 그런데 대부분 국어시험을 치르면 정해진 답이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답이 있죠?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배웠던 바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써야 해요. 자, 그런데 그 외의 답들을 만약에 적게 된다면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종횡무진한 이런 사회의 세계나 지식의 세계가 실은요. 우리나라의 시험 유형 안에서는 그 바운더리, 그 틀 안에서는 갇혀있기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실은 좌절을 하죠. 시험을 보고 나서.
근데 이제 좀 평가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하는 교육 과정들을 좀 볼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어떤 한 작품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었죠? 밑줄. 자, 교사가 일단은 뭘 해요?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그 작품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플롯에 대해서, 수사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필기를 하시죠. 판사를 하면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선생님의 목소리 톤이 조금 높은 부분은 특히 별표. 왜?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수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네 교실 현장에서는 사유하고 질문하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이제 이 교육 방식이죠.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나라도 이 IB 과정을 도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교육 과정이 지금 현재 아베 총리죠. 자, 이 아베 총리가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를 받게 된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동시에 교육 정책이에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일본 국민들한테는 반향을 일으켰던 교육 정책이었던 거죠. 뭐 제2의 뭐 메이지 유신이다, 뭐 교육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되는 교육 과정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도입하게 되었던 배경이 있죠. 자, 그거는 아주 단순한 어떤 한 사건이었는데, 노리코 아라이라는 이제 한 박사가 있었어요. 그 박사가 토다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자기가 만들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토다이를 공부를 시켜서 도쿄대에 내가 입학을 시키겠다. 우리나라로 하면 수능시험을 치러서 도쿄대에 입학을 시키겠다. 선언을 한 거죠. 뭐 이슈가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안타깝게 결과적으로 그 토다이가 도쿄대 입학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 입학시험에서 상위 20% 안에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공개가 되고 나서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이제 이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교육학계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이 박사도 놀랐던 거야. 아니, 그러면 뭐 이제 20% 이내에 들었던 학생들 엄마들은 그래도 괜찮아. 우리 아이는 5%보다 낫다 이거잖아. 자, 그런데 그 외에 다수의 80% 학생들은요. 우리 아이가 인공지능 로봇보다도 뭐해? 지능이 못하다는 얘기야. 학업 능력이. 자, 여기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서 몇 권이 소개돼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탄 이스라엘 출신의 이제 그 저자가 있어요. 유발 하라리라고. 그 유발 하라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 자, 이 불확실성의 시대의 유일한 상수, 변하지 않는 거 뭐냐? 변화다라고 그랬어. 변화는 변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아이들이 현재의 어떤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그런 내용, 방식대로 쭉 성장을 했을 때 과연 그 미래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맞이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들이 다 일자리는 차지하겠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뭐 초중등 고등과정의 뭐 교육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대학 입학시험이 똑같아 버리면 어때요?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초중고등과정의 변화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대학 입학시험이 그대로야. 객관식으로 해서 뭐 찍던지 풀던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피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아무리 밑에 단위에서 교육과정들이 변화한다 한들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베가 교육정책을 바꾼 거예요. 자, 이 IB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을 했어. 현재로서는 뭐 국제학교는 이제 이 IB 과정들을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공립학교들에도 이 과정들을 도입을 한 거죠. 국가적으로 이제 비용을,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책정을 하고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 속에서 수업의 주체가 되죠. 방금 수업의 장면을 보니까 교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면서 열심히 뭐 적고 있죠. 자, 교사가 하는 역할은 수업 속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죠. 자, 그리고 아이들의 토론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중간에 질문하죠. 자, 이제 이 과정이 교사의 역할이고,
오롯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건 누구다? 아이들이에요.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 자,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토론하고 토의하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고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프로젝트식으로 또 자기 생각들을 정리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수는 글을 쓰죠.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육들을 변화를 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가까운 일본의 변화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과정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 관련 이제 학자들이죠. 많이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미래학자들이요. 세계의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미래의 인재라면 이 역량만큼은 꼭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던 4가지 역량, 4C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장 높은 사고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뭐 U에서 새로운 U를 창조할 수 있는 사고력이 창의력이죠. 자, 그 다음에 기존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어져 왔었던 어떤 이론이나 법칙이나 신념이 있어. 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게 비판적 사고력이거든요. 자, 이제 이 사고 능력들은 실은 인공지능 로봇은 가지고 있지 못하죠. 왜냐면 이 인공지능들은요, 인간들이 아주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노하우들을 데이터로는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아직 그렇게 축적이 되지 않았던 어떤 지식의 영역이 있어.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어가는 능력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근데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콜라보레이션 능력이에요. 자, 이 능력이 미래 인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통되게. 우리나라 지금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15차죠. 15차 개정교육과정. 2018년부터 적용이 됐죠. 올해부터. 자, 근데 이제 그 교육과정에도 6가지 역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인문 소양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과학, 기술, 뭐 창조력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돼. 자, 근데 6가지 역량이 필요해. 그 6가지 역량 중에 이 역량이 또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소통 능력하고 협업 능력이 왜 중요하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래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자,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개인의 뛰어난 역량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항상 어떤 팀들을 띄우죠? 태스크포스 팀이나 프로젝트 팀을 띄웁니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왜냐면 대기업에서는 그래도 스펙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좀 잘 나온 친구들을 좀 많이 뽑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입사해가지고 1년도 못 돼서 그만둔 친구들이 또 꽤 많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서 그 친구를 성장시켜 왔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잘났어. 소통 능력이 없어. 배려하고 듣고 하는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기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실은 교육과정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많이 하는 겁니다. 모든별 수행평가. 자, 이제 이렇게 미래 인재들은 이런 역량을 갖춰야 돼. 여기에 이제 나라별로 몇 개 역량들을 더 집어넣어서 그것대로 교육과정들을 바꾸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적표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성적표들 있잖아요. 뭐 언어 영역에서, 그 다음에 뭐 외국어 영역에서, 그 다음에 뭐 사회 영역에서, 수학 영역에서 얘가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등수가 석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성적표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뭘 평가할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개 역량을 중심으로 역량 중심의 평가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대입에 반영을 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8개 역량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역량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를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역량이 이런 거야. 리더십, 팀워크, 진취성, 적응력.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아이들의 학업 능력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업 능력은 기존에는 뭐였어요? 얘가 학업 성취도가 높아. 그 말인 즉슨 얘는 지식이 많아. 얘는 문제를 잘 풀어. 이게 학업이라는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학업이라는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자, 학업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곧바로 대입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 세계적인 변화들이에요. 자, 가까운 일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IB 교육과정을 도입을 했어요. 과정 중심의 평가를 도입을 하는데, 아이가 이 수업을 쭉 텍스트를 이제 하나를 이렇게 만나서 소화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들을 지금 이제 보고 관찰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걸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토론하고 발표하는 거, 프로젝트 하는 거, 에세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이 다 에세이 시험이거든요. 자, 이미 이제 2020년에 대학 입학 시험에 원래는 그 전에 100% 객관식 상대평가 시험이었죠. 일본도 똑같이. 자, 그런데 국어하고 수학 과목에서 20% 논술, 선논술형 시험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2020년부터 이제 시험을 치른 아이들은요, 20%가량의 문제를 수학과 국어 영역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으로. 자, 그 능력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꿨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변화를 꽤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뭐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 뭐 트렌드, 흐름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이야기드렸던 15차 개정교육과정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수능만 스피드 테스트일 뿐이지. 자,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했죠.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요건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이것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생들처럼 자기가 과목을 선택해. 그리고 이제 이수 학점이 있죠. 그 이수 학점을 받게 되면은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과목도 너무 많고 지식량도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과도한 성적 경쟁,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부담들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별 평가요. 자, 요거는 우리 어머님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아실 건데 지금 초등생들은 지필고사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성질 내죠. 우리도 시험 다 봤는데. 그러면서 되게 화내 보이는데 제일 화내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왜냐면 1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자유학년제도 시험이 없잖아. 혜택이 좀 있거든. 근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자기들은 초등학교 때 시험 다 보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시험 다 봤는데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현재 초등학생들은 변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교사별 평가가 뭐냐면 일제고사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라졌잖아요. 이제 초등 시험 안 봐요. 근데 대신에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항상 뭘 보내실 건데요? 그게 뭐예요? 안 보내주셨나봐요. 나는 우리 집 냉장고에 붙여놨어. 과정중심 평가 계획서를 보내주십니다. 1학기 과정중심 평가 계획서. 이건 이제 그 시도 단위마다 용어가 약간 다르긴 해요. 뭐 성취중심 평가 계획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1학기, 2학기 이제 학기 초가 되면 과목별로 이 단원은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할 거야, 뭘 공부하는데 이렇게 평가할 거야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은 몇 단원들은 단원 평가를 실제로 시험을 보기는 해요. 근데 그것 갖고만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같이 뭐 토론하고 요즘은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뭐 이야기 나누고 한 다음에 선생님이 글을 써서 내라고 그랬대요. 자기 이제 미래 직업을 꿈꾸면서 글을 써서 내는데 원래 교과서에는 쓸 수 있는 난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와서 막 자랑하면서 이거 지읒숲에서도 글 썼던 건데 자기는 셀카니 부족해서 선생님한테 포스트잇 주라고 그래가지고 몇 장 붙여가지고 썼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별 평가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자신이 지도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과목별로 또는 단원별로 이 내용들을 소화해 가고 있는지 성취해 가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세요. 그래서 다층적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사별 평가인데 제가 간단한 예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도 국제학교하고 경기외고에서 IB 과정을 이미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을 과목 모두가 다 에세이 시험을 치릅니다. 자, 뭐 2시간 정도 주고 몇 자 분량의 에세이를 써서 내세요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성취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작년부터 이슈화 됐죠. 올해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IB 과정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하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경기도, 그 다음에 충남, 이제 각계 이렇게 교육청들이죠. 지자체 교육청들이 이 IB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지금 연수도 보내고 실제로, 그 다음에 IB 단체하고 교류도 하면서 정보들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과정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현재 대한민국 교육 과정들이, 내용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입니다. 근데 특별한 어떤 대안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했던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IB 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 IB 전도사가 이혜정 박사입니다. 자, 그 사람이 썼던 유명한 책이 서울대에서는 누가 A프를 맞는가라는 책이에요.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서도 애들이었대요. 성취도가 높지 않더라는 거죠. 암기한 친구들이 낫더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여기 교사별 평가계획서도 아까 그 성장 중심 평가계획서, 뭐 영양 중심 평가계획서, 자, 그 평가계획서를 한번 따와봤어요. 자, 이게 5학년 친구들 거거든요. 자, 성남 신기초등학교 평가계획서인데, 평가 내용들을 쭉 보실 거예요. 이거 이제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런데 평가 방법을 한번 보세요. 단원 평가가 없네요. 논술형 평가, 서술 평가, 그 다음 구술 평가, 쓰게 하거나 말하게 하거나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국어나 사회나 이런 과목들은 좀 그렇게 하겠구나 뭐 생각하겠잖아요. 자, 그런데 수학 영역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을 지금 도입한 거죠. 그럼 이제 일테면은 뭐 분수의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어떤 단원들을 공부했어. 그럼 이제 이 단원과 관련해서 개념에 대해서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뭐 하라는 거야? 쓰라는 얘기죠. 어떤 문제를 주면서 아마 그 과정에 대해서 쓰라고 하겠죠. 자, 이런 식의 평가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자, 근데 조금 독특한 게 정의적 영역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들이 사고력이 높다, 낮다를 평가를 할 때 지읒숲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지면상에서 기초사고 능력, 이 문제를 잘 해결했냐? 그 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냐, 창의적 문제를 잘 해결했냐, 이제 이것들이 우리 테스트 속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것 외에 우리가 교사들이 또 관찰하고 보는 것들이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의 아이의 태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피드백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가 지적으로 호기심이 있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들을 풀어갈 때 지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냐, 그 다음에 어떤 흥미가 있냐, 질문은 하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자, 이게 정의적 영역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과제를 내줬을 때 과제 성실도를 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준비물을 내줬을 때 그 준비물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오는가 보겠죠. 자, 모든 별로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그 모든 안에 못 갖고 온 친구나 뭐 이런 친구도 있겠잖아요. 그럴 때 별에서 잘 빌려주는지, 그 다음에 서로 소통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세계적인 시험의 어떤 유형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아비투어는 독일의 이제 입학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A레벨은 영국의 입학시험이고,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뭐 아주 유명한 시험이죠. 이거는 역사도 200년이야. 나폴레옹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이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시험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철학 주제에 대해서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대요. 그래서 뭐 대학 강단에서도 그해 이제 이 바칼로레아 시험이 이제 출제돼서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수하고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서로 그 주제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한대?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토론한다 그래요. 그 다음 카페 테라스 같은 데 앉아가지고 시민들도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나는데요. 이런 주제들이 나와. 우리는 진실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네 생각을 쓰래요. 2시간 동안. 자, 욕망은 무한한 것인가?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욕망은 무한한 것인가? 2시간 동안 어머님들이 자기 생각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주제만 가지고. 자, 지혜수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전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다루면서 거기에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거든요. 자,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로 시험을 치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IB,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스위스 비영리재단에서 프랑스 바칼로레아 이제 이런 시험이죠. 자, 이 시험들을 참고해서 만든 이제 교육 과정이에요. 이 IB의 외국어 영역 문제를 보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시된 글이 하나 있어. 그리고 150에서 250 단어 분량으로 에세이를 써라. 자, 그런데 편지든 일기든 설명글이든 뭐 논설문이든 형식은 네가 정해. 그리고 이 내용을 써야 돼. 이 주제. 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란 타인들이 나를 받아들여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생각을 써라.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저 분량으로. 자, 요걸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자, 이 시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신과 우리나라로 하는 수능이죠. 대입이 모두 다 논술 형식이에요. 그리고 에세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잘 써야 되겠죠. 그럼 수능계에 얼마나 중요한지